본 영상은 임상심리사 2급 실기 기출문제 중 지난 20년간 2번 출제된 문제 중 4번째 영상입니다. 4번째 영상은 심리치료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양한 치료이론과 치료기법에서 심리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공통요인을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심리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공통요인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주장이 있어 왔으며 이런 연유로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린 답은 출처에 적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치료적 관계입니다. 즉,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적 관계는 심리치료의 필요 조건이자 중요한 치료적 요인입니다. 둘째, 해석, 통찰, 그리고 이해입니다. 해석과 통찰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며 이는 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정서적 발산입니다. 내담자가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고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처의 책에서는 강화, 둔감화, 자신의 문제에 직면시키기 등을 치료의 공통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강화와 둔감화는 행동치료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지만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담자에 의한 강화와 상담을 통한 둔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대와 희망을 공통 요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처음 열거된 3가지 공통 요인을 답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관찰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즉 관찰학습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이론에 대한 문제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반두라가 관찰학습이론에서 언급한 관찰학습의 4가지 단계를 생각하면서 답안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의 집중 과정입니다. 이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관찰자의 과거 강화나 동기 상태, 각성 수준, 감각 능력, 개인적 선호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찰하는 모델의 성, 연령 등이 관찰자와 비슷하거나 모델이 매력적일 때 주의 집중을 많이 받습니다. 둘째, 기억의 파지 과정입니다. 관찰자가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혹은 언어와 같은 상징적 형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생 과정입니다. 관찰자가 관찰해서 학습한 것을 신체적 행동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일정 기간의 인지적 시연이 필요합니다. 이는 연습, 피드백 등을 통해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관찰자는 신체 능력을 갖추고 요소 기능을 익혀야 합니다. 넷째, 동기화 과정입니다. 관찰자는 행동에 대한 강화의 기대, 자기 효능감 등에 의해 학습한 것을 활용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정신장애의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크게 취약성과 스트레스라는 2가지 관점을 통해 정신질환을 설명합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특정한 정신병리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만날 때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강점은 스트레스 요인만 가지고 정신병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해 줍니다. 개인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생물 유전적 요인은 유전자 또는 뇌구조 이상 등 출생 전후의 결함을 포함합니다. 심리사회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 방식, 초기 아동기의 외상, 가족 간 의사소통 양식, 성격 특성, 인지도식, 역기능적 신념 등입니다. 이 모델은 생물의학적 입장과 정신분석적 입장, 행동주의적 입장, 인지주의적 입장을 포괄하는 통합적 설명의 틀을 제공합니다. 다음 문제는 임상심리학자의 수련과 관련하여 과학자 전문가 모델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과학자 전문가 모델은 1949년 콜로라도의 볼더에서 열린 미국 심리학회 회의에서 임상심리학자 훈련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임상심리학 수련은 학문적 연구와 평가, 진단 및 심리치료를 수행하는 능력을 잘 겸비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으로 임상 장면에서의 경험과 연구를 동시에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로서의 임상심리학자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심리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합니다.
과학자로서의 역할은 새로운 치료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고 심리건강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심리학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임상심리학자는 이론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환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과학적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여 환자들에게 개별화된 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가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접근법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결합하여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페이지는 강박장애의 치료 기법인 노출 및 반응 제지의 원리와 시행 순서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노출 및 반응 제지, 즉 ERP는 학습 이론을 토대로 한 행동치료 기법으로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의 제지를 위한 것입니다. ERP의 원리는 내담자를 공포자극에 노출하여 내담자가 갖고 있는 공포, 불안, 고통을 의도적으로 촉발하고 이후 반응 방지를 통해 환자가 의례적 행동이나 강박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고통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강박적 행동 등이 반드시 고통이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ERP를 반복 연습함으로써 강박장애 환자들은 강박적 사고나 심상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지만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강박적 의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은 체계적 둔감법, 혐오치료, 홍수법 등의 행동치료 기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ERP의 시행 순서는 먼저 노출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자극은 현실적인 상황이나 상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동 방지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반응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강박 행동을 제한하고 이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다음 문제는 행동치료의 노출치료법을 통해 환자가 갖게 되는 인지적 측면의 치료효과 3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번이 아니라 3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안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2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답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안은 첫째,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입니다. 노출 치료는 안전한 상황에서 환자로 하여금 불안 유발 자극에 노출시킵니다. 이 경우 내담자는 그 상황들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사고가 상황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도록 만듭니다. 둘째, 불안 수준의 감소입니다. 내담자가 노출 치료를 통해 불안 유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두렵다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대의 변화는 환자의 불안 수준이 둔감화 과정 동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불안 대처에 대한 믿음입니다. 노출 치료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불안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환자가 불안 유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않은 채 이를 반복적으로 성공리에 상상함으로써 그와 같은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지 재구성입니다. 환자가 두려움과 관련된 부적응적인 생각과 신념에 도전하고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극에 반복적으로 직면해도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게 됨으로써 점차 자신의 두려움이 과장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지를 재구성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신념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포 반응의 정교화입니다. 환자가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특정 상황에 대한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두려워하는 자극에 반복 노출됨으로써 환자는 두려움이 관리되고 용인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 반응의 정상화는 환자가 불안에 대해 더 수용적 태도를 개발하고 회피 행동을 줄이고 두려움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대처 기술 강화입니다.
환자는 불안과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 기술과 전략을 습득합니다. 환자는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자극에 점차적으로 직면함으로써 심호흡, 이완운동, 인지 재구성 등 적응적 대처 기술을 학습합니다. 환자가 노출 세션 동안 이러한 대처 기술을 반복 연습하면 불안 관리에 더 능숙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유사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이 페이지는 노출 치료와 관련하여 인지적 요인에 대해서도 일부 기술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오염에 대한 반복적인 손 씻기를 하는 경우의 진단명, 치료 기법, 효과적 치료 과정 4단계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반복적인 손 씻기는 강박 행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명은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치료 기법은 노출 및 반응 방지법, ERP입니다. ERP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교재마다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4단계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평가 및 교육입니다. 내담자의 증상과 심각도를 평가하고 ERP의 원리 및 강박 극복에 도움이 되는 내용 등 심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노출 위계의 개발입니다. 불안 유발 자극이 가장 적은 것부터 많은 순으로 구조화된 목록을 개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노출 및 반응 방지입니다. 불안을 가장 적게 유발하는 자극부터 노출 연습을 시작합니다. 또한 평소에 회피 행동이나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견디도록 권장합니다. 네 번째, 평가 및 조정입니다. 개인의 반응과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필요에 따라 노출 위계를 조정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로 불안에 직면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자신감을 갖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는 이번 학기에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지 못한다면 이번 학기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어라는 생각이 어떤 인지적 왜곡과 오류에 해당하고 이를 수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치료 기법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뭐 아니면 도라는 사고로 이분법적 사고 또는 흑백 논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 기법은 척도와 기법 또는 척도 질문입니다. 이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판단할 때 양단 결정을 하지 않고 이를 비율로 제시하도록 하여 이른바 중간지대를 떠올려 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문제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하는 사고기록지의 5개 컬럼의 내용을 쓰라는 것입니다. 사고기록지는 다음의 5개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황 컬럼입니다. 상황 컬럼에 불쾌한 감정을 유발한 실제 사건, 스트레스 상황, 기억의 내용을 기술합니다. 둘째, 감정 또는 정서입니다. 자동적 사고에 반응하여 경험한 감정 유형 및 감정의 강도를 기술합니다. 셋째, 자동적 사고입니다. 상황에 반응하여 발생한 자동적 사고들을 기술합니다. 넷째, 합리적 반응입니다. 자동적 사고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기술합니다. 다섯째, 결과입니다. 자동적 사고에 도전하고 합리적 반응을 고려한 결과와 그에 대한 감정 강도를 기술합니다. 이번 문제는 인터넷 중독의 징후를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중독하면 공통적으로 연상이 되는 징후들은 내성 금단, 집착, 통제력 상실, 은폐, 건강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중독의 징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성 징후. 동일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인터넷 사용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금단 징후.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 다양한 생리학적 문제들과 불안, 안절부절 등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셋째, 인터넷 집착. 인터넷, 온라인 활동에 대해 생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부적절한 상황에서도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자주 확인합니다. 넷째, 통제력 상실.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책임의 태만.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집에서의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여섯째, 대인관계 문제.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곱째, 도피주의. 실생활의 문제, 스트레스 또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여덟째, 은폐 또는 거부.
인터넷 사용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숨기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9째, 의식주 문제. 식사 시간이 점점 줄고 모니터 앞에서 먹기도 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입니다. 10째, 건강 문제. 이와 관련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성 금단, 인터넷 집착, 통제력 상실, 은폐, 건강 문제의 6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프로차스카의 행동 변화 계획 6단계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2023년에는 6단계 중 계획 단계, 준비 단계, 유지 단계만을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1단계는 인식 전 단계입니다. 특정 행동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변화에 대해 의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개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거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단계는 인식 단계 또는 계획 단계입니다. 개인은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행동을 변경할 확실한 의지나 계획이 없습니다. 3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개인은 특정한 변화를 실제로 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 변경에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4단계는 행동 단계입니다. 개인은 행동을 변경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경하고자 노력합니다. 5단계는 유지 단계입니다. 개인은 성공적으로 행동을 변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마지막 6단계는 종결 단계입니다. 개인은 행동이 완전히 변경되었으며 더 이상 재발 우려가 없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행동이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단계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발달 단계별로 쓰라는 문제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나 각 단계의 내담자를 위한 심리치료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쓰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또한 심리치료의 특성과 주의사항도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답안을 작성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각 단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답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조작기의 심리치료의 특성은 첫째,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아동들은 자신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상징적 사고로 인해 아동들은 사물과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 그림 같은 상징을 사용한다. 셋째, 직관적 사고로 인해 추상적인 개념이나 가상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시기의 심리치료 시의 주의사항은 첫째, 아동의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어와 예를 사용한다. 둘째, 표현과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역할극, 그림 그리기, 스토리텔링 등의 놀이치료 기법을 통합한다. 셋째, 불안을 관리하고 안정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일관된 루틴과 구조를 제공한다. 넷째, 비논리적이거나 오해에 근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아동의 감정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구체적 조작기의 심리치료의 특성은 첫째, 논리적 사고의 발달로 아동들은 구체적인 사물과 개념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다. 둘째, 보존성의 획득으로 모양이나 배열이 바뀌어도 양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관점 수용 능력이 향상되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구체적 조작기의 심리치료 시 주의사항은 첫째, 아동의 경험 및 관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예와 활동을 사용한다. 둘째, 대화형 작업과 게임을 통해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장려한다. 셋째, 역할극이나 토론을 통해 아동이 관점 수용과 공감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의 심리치료 특성은 첫째, 추상적 사고로 인해 추상적 개념과 가상의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 둘째, 가설 연역적 추론으로 인해
가설을 형성하고 테스트하며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자기인식의 증가로 정체성, 가치 및 신념이 개발된다. 이 시기의 주의사항은 첫째, 추상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하는 보다 복잡한 토론과 활동에 참여시킨다. 둘째, 성찰과 자기 표현 연습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체성, 가치, 목표의 탐구를 장려한다. 셋째, 필요에 따라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장려한다. 넷째, 이 발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존적 과제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문제는 파괴적 행동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에게 정적 강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관점이나 교재에 따라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2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본인에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답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으로 정적 강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정적 강화가 정적 처벌보다 효과적입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정적 처벌은 오히려 반항심과 분노를 증가시켜 문제 행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강화의 원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족 지연 능력 부족과 보상 추구 반응입니다. 파괴적 행동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만족 지연 능력이 부족하고 보상 추구의 반응 양식을 갖기 쉽기에 만족 지연을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행동 수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상반행동 차별 강화의 효과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적응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정적 강화를 통한 상반행동 차별 강화로 파괴적 행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첫째,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동기부여가 됩니다. 정적 강화는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강조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여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가 부여됩니다. 둘째,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파괴적 행동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적 강화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자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적 강화는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함으로써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관계를 강화합니다. 정적 강화는 청소년의 노력과 발전을 인정하고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또는 멘토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이 이해받고 가치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지지적이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소년은 지도와 영향력을 더 잘 수용하게 되어 파괴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 더 나은 결과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번 출제된 문제들 중 4번째 영상인 심리치료에 대한 문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으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2번 출제된 문제들 중 5번째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